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이 사람 10만인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는 매월 10,000원 정도씩 후원해 주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분들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그동안 저 혼자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기회가 된다면 종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손님 첫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 스님이라고 부르는 명진 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진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얼마 전에 백배한 선생님 돌아가셨던 그 연결식 때 또 한번 좀 뵌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오마이뉴스에 보내주신 명진 스님의 추도사가 아주 많은 잔잔한 파문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이제 스님이 이 백계한 선생님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항상 백계한 선생님은 그 거리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불령 내리시는 이런 모습만 이제 익숙해 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SNS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우선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진이 찍혔던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식을 시작을 할 때는 아주 굳은 결의를 갖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단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는 극단적 선택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굳은 결의를 갖고 시작하지만은 단식이 진행된 동안에 배가 고파지고 몸이 마르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겁이 났었어요. 근데 백계환 선생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단식은 말이야 자기 것을 다 던지는 것이야. 죽더라도 단식을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적폐를 청산하고 정말 불교가 살아나려면 죽더라도 단식을 중간에 멈추면 안 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나고 12일, 3일이 되면서 의사들도 걱정을 하고 주변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씩씩하게 단식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러다 완전히 몸뚱이가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인가 백계환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좀 괜찮냐 어쩌냐 하는데, 아이고 천하의 백계환 선생님 이렇게 문안 오셔가지고 저 위로해 주러 오셨는데, 천하의 백계환 선생님 무릎 빌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말고는. 나 너무 힘드니까 무릎 좀 빌고 눕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우라고 자리를 내주시더라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안 되었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강해서 싸워야지 몸뚱이 망치고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단식을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하명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4일인가 5일 더 하고는 단식을 풀었죠. 백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냥 죽더라도 단식을 멈추면 안 돼 하고 그랬으면은 저 단식 못 풀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단식했던 게 이 조계종 적폐청산 그랬었죠. 관련해서 주장을 하시면서 단식을 하셨던. 그 단식했던 장소가 자성 종단에서 호법부 직원들이 적광 스님이라는 삼위 스님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폭력적으로 끌고 가서 지하에 끌고 가서 거의 고문하다시피 폭행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었죠. 네. 어쨌든 백계환 선생님도 사실 이제 10만인 클럽 회원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자주 찾아뵙긴 했는데 백계환 선생님이 명진 스님을 볼 때마다 항상 제 생각나는 게 우리 명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진 스님에게 백계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절에 들어와서
세상과 좀 단절된 채로 살다 보니까 1980년대 광주 항쟁만 하더라도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네. 83년의 비디오를 보면서 몰래 숨어서 광주 항쟁 비디오를 보면서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저렇게 무자비한 폭력 행사가 될 때 과연 수행자들은 어찌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86년도에 뭐 불교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잠깐 그 좌표도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백기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이분들을 알게 됐고 또 개운사 주지를 하면서 그게 87년도 6월 항쟁 때거든요. 그때 개운사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 목사님이나 백기환 선생님이나 개운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교계에도 이런 스님이 있다니 너무나 참 다행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친교가 좀 맺어졌었죠. 그래서 문 목사님 돌아가시고 개운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백기환 선생님 이제 혼자 살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명절 때 추석이나 설 이런 때는 뭐 일부러 꼭 찾아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때로는 뭐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한다고 식당에도 모시고 가서 앉아서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정말 그 단호함과 또 세상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해서 호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저만 보면 좋으셔가지고 우리 명진은 깡패야 그러면서 했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는 게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항상 또 차비도 또 챙겨주셨죠.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용체를 많이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적당하고 난다면은 그 최원희 씨한테 그 명진 스님 여비 드려라 차비 드려 그러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꼭 그 얼마씩을 주머니에 지어 주셔야지 이제 최원희가 주면은 좋아가지고 당신이 끄떡끄떡하면서 저 중 떨어져서 돈 없으면 또 연락하라고 그러셨던 생각이 거의 납니다. 뭐 빙이 되셔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스님을 이제 그 모신 이유는 이제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이제 모셨는데요. 백 선생님도 사찰을 많이 받으셨겠죠? 사찰 정도가 아니겠죠. 뭐 고문하고 그 뭐 손톱 뽑히고 당신 80kg 나가던 몸무게가 40 반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제 몸이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잡혀가셨을 때인가요? 그렇죠. 그때다 비하면 뭐 반쪽이 되셨는데 사찰이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이명박 정권 때도 뭐 사찰을 당연히 사찰 대상이 고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소망교회 신도잖아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찰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본론으로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최근 그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또 스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오래전부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제 사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오셨는데 직접 확인한 건 어떤 계기로 확인을 하시게 된 거죠? 직접 확인한 것은 내 나라 내 파일 그 광노인 교육감님하고 박재동 화백님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얹혔던 거죠. 뭐 사찰한 거야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해명하라거나 이럴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두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끼어서 내놔라 내 파일. 그러니까 나를 사찰했던 내용들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날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촛불로서 현직 대통령을 그 탄핵을 하고 들어선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불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했던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지만이 촛불 정권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그 국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장 도장이 찍혀서 당신을 이런 식으로 사찰했다는 문건을 아마 받은 거는 해방 후에 제가 처음일 겁니다. 광노현 교육감이나 박재동 하백님이나 저나 같이 소송을 했는데 예, 예. 저는 1심에서 사찰했다는 그 이 내용을 전해 듣고 2심 재판 항소를 해야지 되는데 예, 예. 소송 비용도 없고 해서 그냥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1심 판결 난 걸로 해가지고 30건 중에서 13건을 제가 먼저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걸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것만 갖고도. 그것만 그 갖고도. 어쨌든 헌정일에 그 최초로 받은 그 문건 표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아 저거죠. 네. 저게 재작년 12월에 받으신 건가요, 저게? 그렇죠. 그 어쨌든 저 문건을 받아들기 전에도 사찰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찰의 정황은 어떤 때 느끼셨나요? 사찰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사찰이라는 거 그냥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뭘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살피는 건데 저는 사찰 대상자가 아니었고 공작 대상자였다는 거죠. 네. 사찰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위해를 가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찰 문건에도 나옵니다만은 증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라도 널리 유포를 시켜서 신도들로부터 신뢰에 결정적 타격을 줘야지 된다. 아니면은 승려 생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거는 저를 위해를 가려고 그랬던 국가 권력기관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사안으로 보는 거죠. 뭐 저같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아니면은 신랄하게 여러 가지 참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봐. 뭐 이럴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명진에 대해서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이 단순히 사찰이 아니고 그거를 공작으로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것인지 어떻게 왜 그렇게 밉보이셨어요, 이명박 전 아니 대통령? 그거는 뭐 제가 MB라 하더라도 저를 미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초파일날 그 대통령 등값이라고 가져온 거를 제가 정말 무성의하게 가져왔어요. 예. 그것도 강남구청에 무슨 뭐 체육 담당하는 과장인가 하는 분이 예. 그걸 토요일 날 갖고 왔길래 공무원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쉰다. 근데 왜 노는 날 공무원 이런 걸 갖고 왔고 그리고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쓰는데 이명바예요. 그 붓펜으로 썼는데 철자도 드셨어요? 붓펜으로 썼는데 잉크가 모자라 가지고 기억자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성의했네요, 진짜. 이렇게 갖고 오려면 안 갖고 와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일부러 뭐 절에까지 등킬 거 없다. 나도 등키기 싫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다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나 봐요. 예. 그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들이 2명인가 나와가지고 예. 대통령 되던 해 5월 달이잖아요. 예. 2월 25일 날 취임식하고 2달도 안 됐는데 감히 대통령 등값을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행정관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딱딱거리는데 그때 봉은사에 있던 저희 종무원들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움하다시피 됐었어요. 예. 그게 동아일보 기사가 나갑니다. 아. 봉은사 청와대와 각을 세워. 저 그 뭐 큰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위 사찰에서 청와대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그리고 나서- 정권으로서는 그 강남 노른자위에 네. 있는 부자절의 주지가 그랬다는
것이 또 더 좀 이렇게 엄청 불쾌했을 속상한 일이죠. 가능성이 그리고 그 다음 해 예, 예, 법의 날 행사를 코엑스에서 합니다. 예, 예. 코엑스 그 2층에서 내려다 보면 봉사가 바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 법의 날인데 저 이명박 대통령 같이 법을 안 지키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 해서 프랭카드를 달면은 그 2층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드버런을 띄워라.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 하지 마시오. 해서 에드버런을 하나 두 개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법의 날이면은 전국의 검사장급들, 예. 뭐 판사들 해서 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나 봐요. 예. 코엑스에서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마시오, 헌법을 준수하시오 하는 그 에드버런에 띄어 있는 글을 보면서 법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경한인가 하는 분이 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강남 경찰서장하고 같이 왔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저걸 내리려고 이제 어떻게 그런데 강남 경찰서에서 저거 내리려고 그러면 더 큰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그냥 두시죠.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법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아마 국회 결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형 현수막도 걸지 않았어요? 노무현 중수부 대통령 뭐 출입 금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서거했을 때 그 지금 뭐 검찰 뭐 해산시킨다는 정도까지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검찰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해산의 대상이다. 평소에 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선배, 후배, 뭐 또 정관 예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범죄 행위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 검찰 그 뭐 차장이라든가 뭐 검사장이나 지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하면은 거기다 부탁을 하면은 뭐 폭력 뭐 모든 범죄 사실이 감옥 갈게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받을게 벌금으로 그게 정관예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 싸질모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전에 검사장 했던 사람 그 변호사한테 가면은 죄가 없어져요. 예. 이런 범죄 행위를 그동안에 쭉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이 검찰이 과연 개혁 대상인가요? 이건 해산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건 이런 것들이 곳곳 사회 곳곳 처체 이것뿐만 아닙니다. 검찰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반발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검찰들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조직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만 한국 사회 그만 정리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부에서 검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정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검찰이 결국은 뭐 논두렁식에 어쩌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을 수 없는 수모를 주면서 예. 죽음으로까지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결식 참석하고 나서 바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 그 영단을 봉사 일주문 앞에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 직원들한테 앞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한다는 거 붙여놓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중수부 검사들은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중수부 검사들과 개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는 빠졌죠. 우리 그 정무원들이 스님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그건 하도 말려서 개는 빼고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검사들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찰권으로 넘어가서요. 어쨌든 이번에 그 소송을 통해서 1년 전이죠. 한 30건 정도의 문건을 어쨌든 그 중에 30건 중에 13건 정도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찰 문건을 딱 받아보고 나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 뭐 봉은사니까 뭐 진보적이든지 보수적이든지 많은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또 뭐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오면은 스님 제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 그만하십시오. 아주 통사정을 하다시피 한 분들도 있고, 또 뭐 보수 매체 언론인 중에 한 분은 오셔가지고 혼자 산에 다니지 말아라. 아, 또저 시자 보고 네, 그 형님 옆에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가 뉘앙스가 조금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추접스럽게 사찰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인터넷 매체나 보수 언론을 통해서 널리 퍼뜨려서 신도들로부터 신뢰에 타격을 줘야 된다. 이게 국정원 문건입니다. 그 문건 그동안 이제 몇 차례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언론에서 그 문건 내용은 좀 소개된 것 같은데요.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 전격 그 문건의 그 실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원본을 좀 공개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미리 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띄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거군요. 요 문건이 그 2010년 3월 31일 날 작성된 문건인데 그게 한 4쪽 정도 되더라고요. 2010년. 예, 2010년. 네. 그래서 명진 그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 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지 한번 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만해서 보입시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보니까 이 승려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 이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저 다른 선생님들한테 야, 난 국정원으로부터 검증받은 청정원 비구 스님이다 이놈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엄청나게 파헤쳤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라고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딱 명토바가 적시된 걸 보면서 참 웃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뭐 그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해 조기 집행하라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계 종단까지도 이제 끌어들였던 거고 보수 언론 대상으로 명진의 실체를 알려 명진과 봉은사를 옹호하는 논조 전개는 자제하도록 또 그러니까 이 명진 스님을 부각시키는 언론 매체들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던 내용이 또 있고요. 보수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명진의 부조리 의혹과 설 등을 기획 연재 보도하도록 하여 명진의 신뢰도에 타격을 가하라. 이게 참 어떻게 그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참 저도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큼 거물급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뭐 조계종까지 끌어들였다는데 끌어들인 게 아니고 예. 이걸 문건을 보니까 홍보수석하고 정무수석 차원에서 보고를 직접 받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리고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게 3월달 2010년 이제 지경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김영국 거사가 그건 뜬금없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김영국 거사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이었습니다. 고흥길 문화 그 관광위원회 국회 위원장의 보좌관이었었고 그래서 조계종의 그 템플스테이 그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흥길 그 의원과 자승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 때 안상수 원내대표를 부른 겁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원내대표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저 강남에 있는 좌파 주지 제대로 놔둘 거냐. 그러니까 자승이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냥 못 내쫓죠. 그래서 이제 지경으로 들어갈 때인데 김영국 거사가 내가 나한테 와서 스님 여권 내에서는 스님에 대해서 막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충고하러 왔었어요. 예. 그 안상수하고 만난 일주일 후에. 그 제가 이제 지경 터지고 난 다음에 김영국 거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조심하라고 그랬다. 좌파 주지를 안상수가 내쫓으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법회에서 하면서부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국 거사한테 증언하려고 그럴 때 그 얘기를 예. 이동관 그때 홍보수석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예. 거의 회유 협박을 합니다. 아. 그리고 VIP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예. 김영국 거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무수석이었던 그 박평준 그 수석이 그걸 몰랐다요? 예. 어제 그 CBS 김현정 뉴스쇼인가요? 그건- 거기 인터뷰에서도 이제 공작 냄새가 난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을 했더라고요. 2010년 9월달에 자승을 만나고 네. 10월달에 자승이가 총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날 박형준이 난을 들고 자승을 찾아갑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청불회 회장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청문회 회장이 안 가고 정무수석이 찾아가요. 예, 예. 그리고 11월 2일 날 박형준이 찾아가고 12월 12일 날 안상수와 자승과 고은길과 김영국 거사가 만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자승이 저한테 와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안상수 대표가 그 원장 보고 뭐 무슨 좌파 주지 내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아니 컵에도 물이라도 확 견져 버려야지. 예,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12월 달에 예. 박형준과 자성이 충청남도 천안에 충남 그 주지 유력 사찰 주지들을 모아놓고 수독산이 수덕산이 뭐 마곡사 뭐 마곡사. 이쪽들 모아놓고 이명박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세종시 백제화에 전부 다 동참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했던 이런 내막 속에서 제 퇴출 문제라든가 지경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사찰 문제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건 그럼 박형준 그 의원 그 사람 그 씨가 허수아비든가 예. 무슨 등신이 거기 또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그러니까 안상수도 딱 잡아띄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 대표 나오면서 제가 한나라당 당사 앞에 찾아가서 내가 한바탕 할 참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하라고 넘어갑니다. 안상수, 이동관 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뗍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셨던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원세훈 재판부가 원세훈 관련 그 판결을 할 때 설명 자료라고 이렇게 배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혹시 그 제일 마지막 그 문건 그 한번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박형준 씨 같은 경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몰랐고 그 자리에서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자료죠. 그 저게 보면 저게 이제 자치단체장들 사찰한 내용인데 그 자치단체장 사찰한 것들을 내용들을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든지 민정수석 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라는 게 명확히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스님의 사찰 얘기가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박형준 그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산시장을 나와서 그걸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양 얘기를 하는데 이 사찰 문건은요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작년에 받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4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을 걸 알고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찰 문제는 오랫동안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이 국정원 사찰 문건이 나왔었고 그런데 나는 이 민주당 쪽에도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별로 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 사찰 문제 가지고.
근데 부산시장 사찰 저 박형준 의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예. 뭐 원내대표도 한마디 하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 문제는 부산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국민 개인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범죄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숙녀 생활을 접었지 않습니까? 예. 성적이 박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MB가 지시를 하고 이동관과 박형준이 그 지시 사항을 하수인인 자승한테 그 지시를 해가지고 제 성적을 박탈했던 그러한 그 종교 종단과 국가 권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이 뭐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남은 거라고? 거기에다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사찰에 연결이 돼 있고 또 사찰할 때 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했던 그 선상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더러운 짓 하고 그런 입을 놀리면은 그게 하늘이 그 용서치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중노릇 50년 했던 사람이 절집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승 MB 하수인이었던 자승의 손에 의해서 성적이 박탈된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뭐 승려세관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뭐가 안 나온다고. 그럼 애가 있든가 돈이 무슨 수십억이 있든가 예. 자기들이 통장 안 뒤져봤겠어요? 내 측근 주변 다 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결정적 타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자승을 시켜서 성적을 박탈하는 걸로 결국은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실을 박형준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동관, 박형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최근 뭐 정치권에서는 뭐 특별법 이야기도 사찰 관련 특별법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국가정보기관이 개인들에 대한 범죄 행위가 예.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물론 분단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이한 경우에는 사찰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승려 생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안 나오는데 설이라도 널리 유포를 해가지고 신도들로부터 신뢰에 타격을 주어진다. 이게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흥신소도 아니고 이놈들이 국정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저 대학에서 똑똑하던 사람들이 네. 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네. 그 사람들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은요 감옥 가서 그냥 싸워도 쌉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뭐 이 스님께서 그 사찰권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북받쳐 오르신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생각하면 쉬면서. 뭐 너무 화가 나는 게 예. 이런 국정원의 지시를 대한불교 조계 중에 정교 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자승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 그걸 실행 단계 옮기는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문체부에 뭐 저기 차관이 인사하러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 대통령하고 친하시니까는 뭐 저희가 뭐 관리 안 해도 되겠죠 이러니까는 내가 MB 하수인 소리 듣는데 득본 게 없으니까 꼭 가서 일르시오. 네. 지 입으로 하수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인간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했었고 대통령을 했다는 MB 시대 결국은 역대 최고 추접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정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그 불법 사찰 문건 관련해서 실제로 그 사찰 문건 원본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 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그 하단에 흐르는 아름다운 자막이 보이죠? 명진 스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시고요. 매월 10,000원 정도씩 후원하는 게 이제 10만인 클럽입니다. 그래서 010-3270-3828, 010-3278-3828 이곳으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스님 잠깐 광고 했고요. 수시로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됩니다. 문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또 띄워 보시겠어요? 2010년 4월 16일 문건인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 명토 박았어요. 그 조기 퇴출로 그
직영 문제를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직영 문제를 대해서 왜 이렇게 골몰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안상수하고 자승하고 고은길 문광위원장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좌파주의 내쫓으라 그럴 때 자승이 했던 말이 임기가 4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크게 허물도 없는데 어떻게 내쫓겠어요.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가는 이유가 4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건 총무원장이 직접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관 이제 직할 사찰입니다. 총무원. 그럼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스님 젊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게 스님이 닦아놓은 기반으로 봉은사 주지 잘할 수 있게 이제 감방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러고 저 재임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직영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대단한 그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꼼수가 아니고요. 묘수인가요? 2010년 11월 11일인가 2일부터 코엑스에서 G20이 열립니다. 국가 원수들이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내쫓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뭐 꼭 그럴 건 아니었는데 빈말같이 이거 G20 때 쥐를 잡자 뭐 이런 거를 영어나 뭐 4개국어로 해서 에드버런을 띄워야겠다는 소리를 그냥 근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도 뭐 외국에서 근데 그걸 사실로 믿었나 보죠. 뭐. 강남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보고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 전에 내쫓아야지 돼요. 근데 제 임기가 2010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쪽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5일인가 앞두고 자성 원장이 뭐 중진급 숙녀를 특사로 보냅니다. 그래 와가지고 지금 나가면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후임 주지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송강사 주지도 하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봉은사 부주지했던 진화 스님이라고. 그 이제 저는 제 사람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 진화 스님을 주겠다면 내가 나가지. 뭐 짐 싸가지고 내일 나갈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나가는 걸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1월 11일부터인가 하는 그 G20 행사 때 제가 또 반정부 뭐 구호라든가 뭐 아니면 MB 비난하는 에드벌룬을 띄우고 워낙 또 제가 막무가 안 하잖아요. 막가파라고도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니까. 그럴 염려 때문에 그 전에 내쫓기 위해서 꼭 조기 퇴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G20 전에 나를 내쫓아야 되는 게 아주 정부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어쨌든 그 딱 목표 시점이 딱 있었네요. 내쫓아야 될 그 시점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기 4일 전인가 5일 전에 쫓겨난 거죠. 그래도 쫓겨난 건 쫓겨난 거죠. 이번 또 문건에 보면은 또 이제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이 미행 감시, 미행 감시. 그게 이제 보니까 미행 감시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 스님께서는 그냥 민간인이시잖아요. 민간인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미행 감시한다는 것 이게 완전 불법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기 띄어 있네요. 저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뭐 월북자, 뭐 신원특위자 적출하고, 뭐 봉은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신도 누구를 통해서 뭐 아니면 종목 좌파 세력의 자금 제공 여부 파악 주력. 아이고. 저 보면은 이제 협조자 포섭. 그러니까 프락치를 이제 포섭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집중 미감이라고 미행 감시의 준말이죠. 미감을 실시한다라고 이제 딱 적혀 있네요. 미행 감시를 느꼈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봉은사에서 천일기도 한다고 밖에 안 나갔으니까 미행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참, 그럼 계획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전혀 그 현실
이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뭐 주지 봉사 그래도 부잣절이라는데 주지가 맡아놓고는 슬쩍 저녁에라도 나가가지고 곡차라도 한 잔씩 하고 왔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깜빡 안 하고 들 앉아 있으니까 예, 예. 미행감시를 아무리 할래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던 구조니까 그 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변에 최측근을 포섭해서 예, 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최측근 포섭됐던 최측근이 누군지 대강 감이 오더라고요. 그분한테 좀 얘긴 들었어요, 직접? 뭐 얘기는 안 혹시 들었는데 실토를 하던가요? 나중에 이제 저의 저를 배신하는 결정적인 배신을 했던 사람인데 예. 그 문세훈이 찾아와가지고 예. 명진을 봉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라. 그랬. 그래요. 어쨌든 그 당시에 또 이러한 그 공작들이 진행될 당시에 스님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제 방문 앞에 이제 저도 손님이 오면은 누가 안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 예. 스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제가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 근데 어느 날 그 어느 신도분이 예. 한 분 와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거려가면서 예. 스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스님이 그 애도 둘이나 있고 식당하는 여자가 있다는데 스님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는 바로 내 방문 앞에서 저를 보좌했던 그 스님을 딱 그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앉혀놓고 대지를 시켰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스님을 내 보냈죠. 그 스님은 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다 하더라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였고 또 한 번은 여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미국 대학교로 간다고 갔던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예, 예. 문자가 왔어요. 예. 스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 정말 그 의지가 되고 그랬는데 스님께서 이러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아, 그 국정원에서 유포시켰던 내용들 뭐 아. 여자 관계가 있느니 예. 뭐 어쩌느니 그걸 보고 앞으로 저는 스님께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걸 인터넷상에 유포했던 건가요? 아니요, 저한테 그 문자가 왔어요. 그런 문자가. 아,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퍼뜨렸던 그 유포했던 내용들이 예. 봉은사 신도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깔리는 거예요. 뭐 음,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 뭐 아파트가 있고 돈이 뭐 몇백억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말 도는 얘기들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고 그 존경하고 저를 좋아했던 신도들이 어느 날 보면은 싸늘하게 표정을 짓는 거 보면서 그게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국정원에서 그 작업했던 공작했던 내용들이 예. 신도들 사이에서 일정한 부분은 예. 그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 문건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어쨌든 사찰 문건들이 이제 단순히 그 망만 사찰이라면 그 망만 보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이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공작을 벌인 거죠, 실행을 한 거죠, 퇴출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명진을 그 불교계에서 축출할 수 있는 추가 근거, 뭐 활용, 뭐 한다라든지, 예? 그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개인 사찰 12억 원 상당을 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출입국 기록까지 불법으로 열람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부도덕성 실체를 공론화해서 불국의 퇴출 당위성을 확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12억 원 이거는 뭐죠? 저거는 뭐 그냥 공작인데 예, 예, 저하고 같이 왔던 스님이 예, 예. 뭐 그 청도에 있는 적천사 뒤에 백년암이라고 그러는 옛날 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다 조그맣게 흙집 하나 짓고 예, 예. 자기가 거기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예. 근데 저하고는 워낙 뭐 형제간 같이 지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얼마 든다 그러더라고. 네. 그 통장을 다 털어서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서 지라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종회 활동도 할 때고 하니까 스님들한테
아니 누구 스님이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절집 하나 짓는다는데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걷어서도 주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 1억 정도는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소유한 12억짜리 무슨 대형 호화 사찰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청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엄청 뻥튀기를 했고 또 전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국정원의 그 사찰 문건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기록물을 MB가 몰래 영법 필통에다가 감춰놨던 게 뭐 십몇만 건인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담은 문건이 참 중요해요. 그게 어떤 내용? 대통령 기록 문건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원세훈이가 보고한 거겠죠. 강남 한복판에서 요소를 떠는 명진의 막가파 행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해라. 이런 자를 퇴출시키지 못한다면은 국정원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거물인가를 알겠죠. 네, 김병기 국장하고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할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했겠어요. 전략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공작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수석과 정무수석과 MB와 국정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대응을 한 결과가 결국은 아무리 해도 증거가 안 나오니까 불교계에 주지시켜서 승격을 박탈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신뢰도를 타격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주 지저분한 전략을 세웠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이 언론사들도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다음 문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언론 매체 보수 단체를 통한 반명진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 언론 대상 명진 및 봉사 관련 홍보성 보도가 명진을 미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약간 좀 겹치는군요. 보수 인터넷 매체 대상으로 명진의 좌파 활동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독려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뭐 보도들이 좀 쏟아졌나요? 보도도 보도지만은 제가 봉은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스님은 사춘기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어른들이 출판 기념회 하는데 한 5, 60명이 몰려와가지고 뭐 좌파 주지 명진 퇴출 뭐 별 뭐 다 프랭카드 들고 난리를 쳤는데 한 1000여 명 모였었거든요. 그때 출판 기념회 때. 그래서 이제 어느 신도분이 떡을 보시를 해가지고 떡을 나눠주는데 다 와서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저를 반대하고 욕하러 왔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신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뭐 일당은 받죠. 그러니까는 3만 원씩 받는다 그러고. 국정원에 준 건가요? 그럼 국정원에서 동원한 거겠죠. 참.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문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이 국가 권력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됐던 것 같아요. 사찰에. 그러니까 저는 이 문건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뭐 세무조사할 일이 없는데 그 저를 항상 뭐 보좌하고 다녔던 유병문 씨는 세무조사도 당했잖아요. 뭐 그럼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맨날 거의 빚지고 사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편이죠. 근데 세무조사를 당했다고요. 세무조사. 그러니까 봉은사에서도 저를 도와주고 싶은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대그룹의 뭐 임원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청와대에 MB 시대 청와대에 그 외교안보 수석이었던 김병국 씨도 참 저를 좋아서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제발 좀 스님 대통령 좀 그만 비판하십시오. 그렇게만 안 하시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스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욕심도 없고 크게 그렇다고 또 뭐 자기들이 보기엔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좌파 소리를 듣느냐? 그것만 안 하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절도 잘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회유 겸 충고 뭐 이런 거. 그분들은 회유는 아니었고 조언. 진심으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근데 만약에 저를 도와줬을 경우에 예. 세무조사가 나온다든가 예. 국세청에서 무슨 뭐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부귀영화를 다 놓치고 지금은 오마이에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그러니까 또 내 말은 이 뭐냐면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그 그렇게 선봉에 해서 서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오마이뉴스에 10만인 클럽이 아니라 1000만인 클럽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희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으로 이 사찰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열심히 파헤치는데 적극 가담해서 스님의 그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설로만 떠돌던 사찰 문건이 나왔고 그 영포 빌딩에 감춰져 있던 대통령 기록물이 나옴으로써 예. 그 동안에 저를 어떻게 조계종 그 자승과 이명박과 원세훈과 이동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저를 탄압하고 저를 공작하고 못 쓰게 만들었던가 하는 것들이 예. 뭐 박형준까지 포함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앞으로 대운이 왔다는 거죠. 그럼 뭐 쭉 하셔가지고 뭐 또 대선까지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선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뭐 모르죠 사람 팔자라는 게. 자, 그 아까 그 문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좀 아까 이렇게 지나갔던 문건. 아, 여기 보면 이 문건 보면서 좀 저 또 황당했던 거는 증거 제시가 어려운 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혹 적극 유포. 네. 이 어떻게 이게 국가기관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명박 그 MBC 때는 이게 국정원의 수준이 이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참 저질인 거지 저질. 예? 이게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이런 짓을 해요. 증거 확보가 어려운 거는 서를 널리 유포하라고. 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잘난 체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도 참 그때 그래도 잘 견디고 넘어온 거죠. 이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걱정하신 것보다는 집도 절도 없으시잖아요. 집도 절도 없다는 거는 모든 게 다 내 집이고 내 절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그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이제 종단으로부터 제적당하실 때 그 제적당할 때 이제 그 이 문건에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이제 오마이뉴스와 저와의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문건에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들을 그 거의 종북으로 규정했어요. 그 발언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 여기. 그래서 지금 하나 요게 이제 명진의 종북 발언 및 행태 종합이라는 문건 2010년 4월 15일에 이제 작성된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마이뉴스 무렴치 파렴치 후한무치 삼치 정권 요거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해서 기사로 썼던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착실하게 그냥 차곡차곡 쟁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기 그 기자님의 나 절 지어줘야지 돼요. 전부 다 우리 김병기 기자님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결국은 종북 좌파가 됐고 종단을 비판하는 기사가 됐고 그게 전부 모여져서 자승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잖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랬대요? 아니 그건 뭐 다 그쪽 측근으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종단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 의혹은 들지만은 작년에 이제 제가 이 문건을 명진 엑스파일이라는 그 기사를 저희 후배랑 같이 연재할 때 조계 종단 측에서는 아무런 죄 없다, 잘못 없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찰 문건에 나왔던 조계 종단 내용들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부정을 했었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문건이 딱 나왔고 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계 종단 측에다가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뭐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단 측에는 저를 징계를 할 때 예. 뭐 종경 스님을 비방하고 종단을 비판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네. 아주 중요한 거는 네. 봉은사 한전 부지 3만 평에 대한 땅을 예. 예. 뭐 이용해서 예. 예. 내가 500억을 예. 어느 사업자에게 주려고 그랬다라는 그 이 저기 징계 문건 중에 예. 예. 판결 문건 중에 그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저거 500억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사실은 1960년대 팔아먹었던 땅 3만 평 한전 부지 그 땅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을 500억을 봉은사에다가 시주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쪽에서 내가 받기로 한 거를 네. 내가 그쪽에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징계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자성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땅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를 그 돈을 욕심을 내서 네. 팔아먹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500억을 내가 사채하겠어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저를 파렴치한 범죄, 뭐 다른 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예. 예. 그 범죄 사실로 엮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입니다. 예. 예. 봉은사 땅 문제는 예. 본인들도 알고 있고. 예. 예. 내가 얼마 전에도 지금 청문회 그 행정 보는 사람한테 스님한테 이건 사과를 해라. 예. 예. 허위 사실로 나를 징계했다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불교 신문이 소송을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가지고 제가 1,000만 원에 대한 정신적 그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건 법적으로도 판단이 났고 사실로도 사실은 제가 봉은사 땅 문제로 해서 사치하려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 문제는 조계종에서 사과를 하고 제 성적을 자기들이 알아서 살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끝나지 않는 그런 그 시비거리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아마 자성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허위 사실로 성적을 박탈했는데 허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은 옛날에 과거에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이 허위로 간첩도 만들고 모든 사람 누명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재심 판결을 받아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제가 그 진실의 힘이라는 데 이사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몰렸던 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겨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20년씩 30년씩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초대 이사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종교계가 더군다나 자비를 실천한다는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에서 허위 사실로 징계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저한테 싹싹 빌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잘못했다. 그래야지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안 할 텐데 계속 모르세요 하고 입 다물고 딴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뭐 상월선언이다 뭐 걷기를 한다 불교를 갖다 뭐 움직이는 불교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는 정말 저질인데 고질화 시키려니까 너무 깝깝한 거죠. 근데 뭐 여전히 그 조계종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년 11월에 그 누구 그 저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에 그 현흥 스님이 이제 PD 수첩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었는데 그 건을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그 술집에 가서 법인 카드로 이제 결제한 내용들은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불기소 처분을 했던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뭐 조계종단 내에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그 검찰이 좀 제대로 좀 뭐 법적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성종단의 특이점이 예. 여러 군데 로비를 잘한다는 것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노무현 재단 그 친노라는 사람들, 노무현 재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 사람들도 자성의 행사에 꼭 가서 참석하고 얼굴을 디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가면은 뭐 봉투에다가 용돈 주고 예. 또 선거 때 되면은 표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면 자성은 이명박의 아주 측근 친이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조금 표도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면은 봉투 하나씩 주거든요. 예. 그거 받는다고 거기 가가지고 얼굴 디밀었던 사람들 이름을 대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바로 그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예. 거기 가가지고 다뭐 걷기 하는데 끼어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자성이가 오라면 쫓아가서 앉아 있고 이거는 참 말이 안 되죠. 자성 전 총무원장은 뭐 서초동 어르신으로 요즘 뭐 불린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요. 저희들끼리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성이는 뭐니까 아유 저 스님 자성은 하지 마시고 서초동 어르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어쨌든 그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그 뭐 2017년에 그 6개월 정도 활동 종료하면서 스님 불법 사찰에 대한 그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저는 뭐 전혀 그쪽은 잘 모르겠고 예, 예. 박지원 원장이 아마 노웅래 의원이 아마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청문회 때 예, 예. 후보 청문회 때 질의를 합니다. 예, 예. 명진 스님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예. 본인 말로 그랬습니다. 예. 명진 스님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아무리 그 박지원 원장이 노회한 정치인이지만은 예. 본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서 예, 예. 일정한 부분 책임을 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오늘 그 명진 스님과 그 이 사찰 불법 사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문건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명진 스님은 또 이 남북 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하시죠.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개성공단 뭐 재개를 위한 협약식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거기 협약식 내용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어떤 내용이었던 건지. 그 뭐 저기 그 철도로다가 연결 그러니까 개성공단 그 이사장인 개성공단 관리공단 이사장인 예, 예. 김진양 이사장이 이제 북쪽과의 관계 속에서 예, 예. 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로 가고자 하는 많은 그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재단체가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예. 상의도 하고 하자는 그런 그 MOU를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는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이 땅이 분단으로 남아 있는 걸 원하는 사람, 영원히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예, 예. 그거는 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예, 예.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오는 어르신들도 예, 예. 영원히 이 땅에 예. 외국 군대가 주둔했으면 좋겠다. 예, 예. 영원히 분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정말 보수적인 그 어른들 생각으로 북쪽이 망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정권이 무너져서 그냥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북쪽이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예, 예. 그럼 중국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더 예. 어려워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쪽이 망하지도 않잖아요. 또 예, 예. 뭐 김일성 주석 죽었을 때도 뭐 망한다고 그랬고 김정일 뭐 또 떠났을 때도 망한다고 그러고 다 폭동이 일어나든가 해서 뒤집힌다고 예, 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 북쪽이 무너지면 좋은데 예, 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평화적인 협력과 교류 속에서 북쪽도 변화하고 남쪽도 변하면서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지향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전쟁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 북쪽을 너무 어렵게 몰아가는 거는 예, 나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북쪽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철저하게 차단돼 있는 그런 그 제재와 압박 속에서 견뎌 나가다가 사람이 뭐 막심 먹으면 무슨 짓은 못 해요. 그렇게 되도록 북쪽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스님께서는 그 평화의 길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요. 그 이 개성공단 아직도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눈치 본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상전이잖아요. 우리 상전. 잘 모셔야지 되죠. 근데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뭘 그렇게 남북 관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이번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국무부에서 뭐라고 그러고 다 뭐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발하고 이랬다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 우리는 미국의 종속된 예, 예속된 예. 그런 그 반은 식민지 국가라는 걸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자꾸 뭐 불평등한 한미 관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뭐예요? 미국에 종속돼서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거나 무슨 통상 관계를 맺거나 뭐 이렇게 해도 미국이 싫어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친명 친청 하다가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친중 친미예요. 그럼 중국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교역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중국이 보복을 하러 들어오면 우리 견디기가 쉽잖아요. 그럼 미국이 또 보복을 하러 들어오면 위기죠. 예.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죠.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뭘까? 예, 저는 남과 북이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예, 하나로 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예, 나는 친주이냐 친미냐 이런 거 다 놔두고 예, 남과 북이 친북, 친남 예, 예. 이런 선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한반도의 상황은 미일이 공히 협력하면서 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일본의 그 36년 동안의 식민지 시대가 지금도 나는 일본의 입김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참 그 씁쓸한 지금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정 시간 지금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오마이뉴스 10만 클럽 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오마이뉴스하고도 인연이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는 소리,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슬리는 소리, 또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입에 달고 귀에 듣기가 좋고 입에 단 음식은 몸에 해롭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인생을 망친다고 그러죠. 오마이뉴스 끝없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서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매체라고 저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실제로 뭐 돈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같은 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인 클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자들이 오마이뉴스 잘 되도록 도와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보도하는 매체, 저는 마지막 매체라고 봅니다. 물론 그 80년대 저희들이 만들었던 뭐 진보적인 매체라는 그 뭐 몇몇 신문 그 매체도 많이 변했다고 봐요. 근데 오마이뉴스는 그나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를 내는 그런 매체로 봅니다. 독자 여러분, 저도 앞으로 잘 되면 오마이뉴스 전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오마이뉴스 그 10만인 클럽에 가입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광고 하나 해야겠습니다. 예. 저 명진 TV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그 실무자들이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그 광고 안 한다고 막 쿠사리 주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지금 하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거기 구독하시는 게 저를 크게 시주하는 겁니다. 그 명진 TV에 저한테 시주하고 싶은 분들은 명진 TV에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뭐 억만금의 시주하는 거와 똑같이 불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이 깔끔하게 명쾌하게 노골적으로. 유쾌하게 노골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인데요. 이쪽으로 그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 가입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1시간 한 12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명진 스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첫 방송이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명진 스님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때 자행된 국가기관의 그 불법 사찰에 대한 민낯을 낱낱이 보셨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이 명진 스님, 10만인 클럽 회원인 명진 스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오마이뉴스가 오마이TV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